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황사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새벽 한때 전북 군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1,3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고 서울도 평소보다 10배 이상 높은 60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시각 강원 북부를 제외한 전국에 황사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부산과 광주, 제주를 포함한 7개 시도에는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도 발령되었습니다. 어젯밤 TV 토론에 나선 서울시장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 등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했고 오세훈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밤에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또 한 번 격돌합니다. 업무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40억 원대 땅과 건물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번째 구속 사례입니다.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올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된 가운데 여권은 LH 사태에 이어서 불거진 이 문제를 이번 선거의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규제를 풀겠다고 했는데 선거에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 변화를 예고한 걸로 보입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되면서 막혔던 수에즈 운하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운하의 물길을 막았던 에버 기분호는 선체가 완전히 물에 떠오르면서 방향을 바로 잡았고 계속해서 항해가 가능한지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로 부근에 대기 중이던 선박 400여 척이 모두 운하를 통과하는 데는 나흘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던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정상 간의 만남부터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몽골과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들어온 최악의 황사가 오늘 아침에도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새벽 한때 전북 군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1,30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았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도 60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평상시보다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시각 강원 북부를 제외한 전국에 황사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 입자가 큰 황사뿐만 아니라 작은 초미세먼지도 비상입니다. 네, 부산을 포함한 7개 시도에는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이 최악의 황사는 내일까지도 영향을 주다가 모레부터 대기 상태가 차차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어제 유입된 최악의 황사가 한반도에 계속 머무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 1시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606 마이크로그램, 전북 군산은 1,30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았습니다. 서울은 평상시보다 10배 이상, 군산은 20배 이상 농도가 치솟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황사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황사는 지난 금요일부터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시작됐습니다. 2km 상공까지 떠올라 서해를 통과한 뒤 곧바로 한반도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겨울 황사 발원 지역에 눈이 적게 내리면서 고온 건조한 상태가 유지돼 황사가 발원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몽골의 사막화가 심해졌고 중국의 대규모 방풍림이 지역 개발과 함께 사라진 것이 황사 발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교적 입자가 큰 황사뿐만 아니라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도 비상입니다. 환경부는 부산과 광주, 제주를 포함한 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오늘 새벽 6시부터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운행이 금지됩니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사수차를 운영하고 방진 덮개를 씌우는 등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조금씩 농도가 옅어지겠지만 대기 정체로 내일까지는 곳곳의 대기질이 나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전철역 예정지 인근 40억 원대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 포천시의 5급 공무원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도시철도 연장 사업의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공무원인데 거액의 매입 비용은 대출 등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번째 구속 사례입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5급 공무원 A씨는
1시간 10분가량 피의자 신문을 받은 뒤 법원 밖으로 나섰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해서 토지 거래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전철역사 개발 정보 일반인보다 먼저 알고 사신 거 아닌가요? 의정부 지방법원은 어젯밤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함께 포천시의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의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샀습니다. 땅 면적은 2,600제곱미터로 매입 비용은 약 40억 원이었습니다. 비용의 상당 부분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업무상 얻은 정보로 불법적인 투기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씨가 2019년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연장 사업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지난주 A씨가 매입한 땅과 건물에 대해 몰수 보전을 결정했습니다. A씨 부부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땅과 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A씨 측은 해당 지역에 철도 역사가 생기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포천시 공무원의 구속 사례와 마찬가지로 투기 비리 혐의가 있는 모든 공직자는 구속해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익도 몰수하거나 추징할 계획입니다. 빽빽하게 심어놓은 희귀 나무들은 보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게만 의무화했던 재산 등록은 앞으로 9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가 적발되면 많게는 부당 이득의 5배를 벌금으로 물릴 계획입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하여 전액 환수하겠습니다. 관심을 모은 LH 투기 혐의자들의 이득은 현행법을 최대한 적용해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국회가 이른바 LH 3법을 통과시키면서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해 논란이 일자 차선책을 찾은 겁니다. 현행 부패방지법만으로도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 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수익이 있으면 몰수하고 이미 썼다면 다른 재산을 추징하겠다는 겁니다. LH 직원들이 보상을 더 받기 위해 빽빽이 심은 희귀 품종 나무도 보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심은 나무에 대해서만 최소 수준에서 보상합니다. 정부는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내부 정보를 빼내거나 시세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최대 5배를 벌금으로 환수합니다.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부동산을 산 제3자나 퇴직한 지 10년 이내의 LH공사 임직원도 처벌을 받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160만 전체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4급 이상 공무원 등 23만 명이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합니다. 앞으로는 LH 직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7만 명이 추가됩니다. 나머지 130만여 공직자는 소속 기관에 재산을 자체 등록해야 합니다. 소속과 지과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부패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늘리고 43개 검찰청에 전담팀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경질됐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되기 이틀 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청담동의 아파트 전세금은 14% 넘게 올린 사실이 드러난 지 하루 만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강제하면서 정작 본인은 법 적용을 살짝 피하는 꼼수를 썼던 것인데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 역시 다시 한번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 부부가 가지고 있는 서울 청담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8억 5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14%를 인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전월세 상한제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딱 하루 전이었습니다. 7월 30일에 이 법이 국회를 넘고 7월 31일에는 곧바로 시행되면서 집주인들은 전세값을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틀만 늦게 계약했다면 김 실장이 올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도 1억 2천만 원에서 4,200만 원 정도로 크게 줄었을 것입니다. 당시 여당은 이 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엔 청와대 정책사령탑이었던 김 실장도 언론에 그 효과를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과도기가 지나고 난다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법 시행 직전 보증금을 크게 올려놨던 셈입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청담동은 전세를 주고 금호동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금호동 집주인에게 2억 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이를 위해 보증금을 올려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명이 궁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자신이 해당 시점에 올려줘야 할 보증금은 5천만 원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올해 공개된 재산 내역을 보면 김 실장 부부는 예금만 13억 원 넘게 갖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떠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실장을 경질하고 그 후임으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발탁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온 만큼 이례적으로 신속한 인사 조치입니다. 하지만 LH 사태에 이어 불거진 김 실장 문제를 여권은 선거의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이재은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오만과 사죄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 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한층 더 다급해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 집과 관련한 대출 규제는 지금보다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보인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 정책이 옳다. 특정 지역의 일시적 문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런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변명과 회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수천, 아니 수만 번을 사죄드려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집값 폭등에 LH 투기 의혹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커지자 급히 고개를 숙인 겁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선거 때 궁지에 몰린 여당은 반성 전략으로 판세 역전을 노린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를 다소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우대를 조금 더 상향할 예정이고요. 소득 기준하고 그 대상 주택 기준, 그 실거래가 기준 등을 조금 더 상향해서 현실화할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 무주택자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이나 총 부채 상환 비율 등 대출 시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시행 시기는 6월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강남을 찾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예고했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당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제가 좀 건의를 했고요. 청년들이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고민의 순위를 말하면 주거 문제와 일자리가 거의 동률선상에 있더라고요. 민주당은 더불어 의원들에 대한 입단속에도 돌입했습니다. 막말로 선거 분위기를 흐트리는 것은 자제하고 당내 구성원은 품격 있는 언어로 남은 기간 선거운동에 임해 주시기를. 앞서 윤호중 의원은 유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쓰레기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일련의 사태들에 대한 수습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힘은 공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집중 대상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잡은 사람들이 늘 오만하고 국민들 무시하고 이래요.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혼쭐을 내줘야 그나마 정신 차리고 남은 기간이라도 잘하겠죠. 특히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LH 투기 방지 대책 등이 실효성이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때 수습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이러는 방법만 논의하다가 결국 와서 용두사미가 되는
그러한 꼴을 다시 보이지 않나. 박영선 후보가 연일 내놓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도 꼬집었습니다. 애초에 만들지 말아야 할 규제들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풀어주겠다고 선심 쓰듯 외치는 뻔뻔함은 여기에 박 후보의 도쿄 아파트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이 집을 매각했다는 주장이 의심쩍은 부분이 많다면서 매매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제기하는 데 따른 맞불 성격입니다. 국민들은 일본 맥주 한 캔 사 먹지 못하게 해놓고 본인들은 도쿄에 집 사놓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부동산 문제로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고 보고 이를 연결고리로 정권 심판에 불을 지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심판 여론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오 후보도 본인 계정의 소셜미디어에 사전투표 관리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불안한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휴일 영향으로 300명대로 잠시 내려갔다가 오늘 다시 4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 상황은 이제 모레부터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진행이 되는데요.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 앓고 있는 병이 있어도 백신을 맞는 게 좋지만 접종을 맞는 그날의 상태를 일단 잘 보셔야 합니다. 윤재현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중 백신 접종에 동의한 사람은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모두 351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204만 명에게 물었더니 86.1%가 맞겠다고 했습니다. 노인시설에선 조사를 마친 9만 명 중 93.2%가 동의했습니다. 동의서를 작성해 서명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내면 됩니다. 신분증만 있다면 자녀나 손주 같은 대리인이 서명한 뒤 내도 됩니다. 움직이기 힘들다면 주민센터 관계자가 집으로 가서 동의서를 받기도 합니다. 만 75세 이상은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가장 빨리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을 고령층에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접종에 동의한 사람들은 날짜를 정해 냉동고가 있는 전국 49개 예방접종센터로 직접 가야 합니다. 정부는 접종센터까지 가는 전세버스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접종에 동의할 때 국민 비서 서비스도 함께 신청하면 접종 예약일 하루 전부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심장병 같은 평소 앓던 병이 있어도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저도 기저질환이 있고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기저질환이 있고 백신 접종을 하실 예정입니다. 다만 감기 기운이 있다면 다 나은 뒤 맞는 게 좋습니다. 또 갑자기 몸이 아프면 예약한 곳에 연락해 일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막힌 상태로 하루가 지나면 그 손실이 어마어마해서 언제쯤 다시 열리게 될지 관심이 높았던 수에즈 운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길을 막았던 대형 선박을 빼냈습니다. 이렇게 길은 열렸지만 대기하고 있던 배들이 순서대로 운하를 통과하는데 또 사나흘은 걸리고 물류난도 몇 주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파리 에펠탑보다 긴 길이 400m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버 기분호를 이끄는 예인선이 경적을 울리고 작업자들도 환호합니다. 일주일이나 수에즈 운하를 막고 있던 에버 기분호를 빼내는데 성공한 겁니다. 폭 250m 운하에 낀 선박을 꺼내기 위해 모래 2만 7천 세제곱미터를 파냈고 만조대를 기다려 배를 띄운 뒤 방향을 바로잡았습니다. 홍해에 도착한 에버 기분호는 계속 항해를 이어갈 수 있는지 여러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뱃길은 열렸지만 운하 통행이 정상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버 기분호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던 선박 422척을 모두 보냈는데 나흘 가까이 걸릴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해운회사 머스크는 이번 사고로 인한 물류 지연 여파가 몇 주는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수에즈 운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매일 우리 돈 140억 원 넘는 손실이 났는데 이미 선박 결함이나 과실 문제를 제기한 이집트 정부가 선사 측에 배상을 요구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앞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경고를 하면서도 외교적 해법도 함께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주 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백악관이 밝혔는데요.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실무급의 회담 없이 정상회담부터 하지는 않겠다는 전 정부와는 좀 다른 접근법입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흘 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외교적 해결 의지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But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외교적 접근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I think his approach would be quite different, and that is not his intention. 아무런 조건이나 준비 없이 정상회담부터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식 접근법이 북한의 정당성만 부여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취임 이후 실무 협의를 중시한 새로운 대북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주말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어 대북 정책을 최종 조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하루 뒤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북한은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의 담화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만 문제 삼는 것은 주권 국가를 무시한 것이자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세계 20여 개국 정상들이 함께 공동 기고문을 내고 미래에 닥쳐올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 보건 체계를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정부나 다자 기구도 혼자서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며 새로운 국제 조약을 만들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인상률 상한에 3배 가깝게 전세 보증금을 올렸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 감시단장과 경제개혁센터 소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였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정의당 신임 부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어제 부대표 보궐선거 결선 투표에서 54%의 득표율로 설혜영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박창진 신임 부대표는 특권과 불평등에 맞서는 정치를 펴고 수많은 을들과 연대하는 진보 정치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맞춰서 은행들이 전산 시스템 등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출 상품 판매가 중단됐는데요. 금속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를 고객이 직접 받아봐야 합니다. 은행들은 이에 맞춰 관련 시스템을 갖추는 대로 대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백신 일반인 접종도 이제 모레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국민 비서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에 동의를 하면서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접종 예약일 하루 전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생활 정보도 알려줍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 독감 백신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백신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상포진과 수두 백신 생산은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운수사업 종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 택배기사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어렵지만 배달 대행기사의 취업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배달 대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 전북 진안군에서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산으로 올라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대전 우암 사적공원 정문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차량이 기둥을 들이받으면서 공원 정문이 무너졌고 보행자와 차량 탑승자 등 4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70대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치에 이어서 이번에는 삼계탕도 중국 요리라고 왜곡한 사례가 또 전해졌는데요. 중국의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 삼계탕을 고대 중국 광둥식 요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전파되고 나서 대표적인 한국 요리가 됐다고 설명했는데 지난 2016년부터 이 삼계탕은 중국에 공식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세종 때 간행이 된 관리 지침서 이학진암 금속 활자본이 일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도쿄 와세다 대학 도서관 소장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한국에 없는 유일본입니다.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이 오는 5월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프랑스 파리의 국립 피카소 미술관 소장 작품 110여 점이 전시가 됩니다. 한국 전쟁을 소재로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은 국내에서 처음 공개가 됩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을 합니다. 오늘 요청서를 낼 예정입니다. 앞서 의원 전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된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계열사 6곳에서 2,200여억 원을 횡령 배임하고 차명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 아동 학대 관련 대책인데요. 한 해 2번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가 됩니다. 지자체가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시설이나 위탁 가정 등에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지며 조금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커서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전국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는 오늘도 여전하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광주, 부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대기 정체로 인해 황사와 스모그가 흩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도 모든 지역에서 나쁨 수준으로 하루 종일 대기가 매우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6도, 광주 10도, 부산 1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20도, 광주 22도,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소모품처럼 쓰이는 것 같다. 한 아르바이트생이 저희 취재진에게 한 말입니다. 1년을 계약했지만 한 달 만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했던 또 다른 알바생은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년으로 계약서 작성을 했었고요. 겹치는 다른 시간대들을 모두 정리를 했었는데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된다. 전화 한 통에 해고 통보를 받고도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너무 가볍게도 잘리니까 소모품으로 쓰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봤는데 현재 법으로는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다. 해고 통보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면 하루 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고를 해서 그 사이에 다른 이제 취업 기회를 알아보고 이런 기회를 주자는 게 법의 취지거든요. 3개월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어떤 기회마저 박탈하게 된다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청에 신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해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지만 오히려 업주가 절도죄로 신고까지 한 경우도 있습니다. 빵집을 운영을 하시는데 유통기한 지난 거나 시간 지난 빵들을 먹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퇴근할 때마다 들고 왔었는데 그 빵에 대해서 무단으로 절도를 했다. B씨의 억울함이 알려지자 최근 업주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일한 기간과 상관없이 해고를 알리기 전 최소한의 기간을 두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남 산청군 오부면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농장에서 키우던 새끼 돼지 1,500마리가 불에 타 배사됐습니다. 불은 전체 농장 9개 동 가운데 1개 동 280제곱미터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동거녀의 밀린 임금을 달라며 사업주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 오전 10시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동거녀가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업주와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동거녀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과 헤어지게 됐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마약류 의약품 도난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5일 오전에 사라진 의약품은 마취용 프로포폴과 항불안제 디아제팜 2상자 분량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병원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데 용의자는 복면을 쓰고 물건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모디 총리의 방문에 항의하는 반인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를 비롯해 주요 도시 곳곳에서 수천 명이 반인도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슬람 강경파와 학생들이 시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디 총리가 인도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을 탄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디 총리가 인도 구자라트주 총리로 재임하던 2002년 당시 힌두 극우 세력이 무슬림 수천 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총 인구의 약 90%가 무슬림으로 이번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মোদি একটা সন্ত্রাসী মোদি একটা গুজরাটের কসাই তারা ওদের ভারতে বলছে আর এই মোদি এই বাংলার জমিনে বাংলার জনগণ বাংলার মুসলমান তাকে দেখতে চায় না এবং সেই সাথে ফ্যাসিবাদী আওয়ামী লীগ সরকারকে এই বাংলার মুসলমান দেখতে চায় না। 방글라데시 경찰은 총기까지 동원해 강제 진압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금까지 10대 소년 등 13명이 경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는데 경찰은 사망자 수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는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도로에 불을 지르고 힌두교 사찰 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에는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시위 참가자의 말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এবং মুসলমানদের এই দেশে তার জায়গা হবে না। এটা ছিল আমাদের শান্তিপূর্ণ আন্দোলন, কিন্তু আমাদের এই আন্দোলন করতে গিয়ে আমাদের সেখানে ছাত্রদেরকে শহীদ করা হয়েছে এবং তার কারণে আজকে আমাদের এই বিক্ষোভ এবং হরতাল। 모디 총리의 이번 방글라데시 방문은 1971년 인도의 지원으로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에서 분리 독립한 지 5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도 총리의 첫 번째 해외 방문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백신 외교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앞서 방글라데시에 200만 회 접종 물량의 인도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무상으로 전달했고 이번에 120만 회 분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방글라데시 방문 배경과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격화되고 있는 반인도 시위의 배경, 인도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인도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찬환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찬환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인도가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지원했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한 나라였죠. 양국의 맞습니다. 역사적인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원래 한 나라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의 지원을 받아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인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독립한 이후 양국은 전반적으로 동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현 집권당인 아와미 리그가 집권할 때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관계는 한층 발전되어 왔는데 왜냐하면 1971년 방글라데시가 독립을 이끌 때 바로 정당이 바로 그 아와미 리그였던 것입니다. 네. 최근 양국 관계는 더욱 각별해졌는데 그 배경에는 2014년 인도 모디 정부가
통 큰 양보를 하면서 방글라데시와의 영토 분쟁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영토 분쟁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방글라데시한테 인도가 통 큰 양보를 하면서 해결하면서 양국 간의 관계는 최근 굉장히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글라데시 시위대는 모디 총리가 무슬림을 탄압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한이 꽤 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방글라데시의 극단주의 무슬림 단체들은 모디 총리가 반무슬림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디 총리가 속한 BJP란 집권 인도의 여당은 신도 민족주의 정당입니다. 모디 총리가 무슬림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저라트 사태도 있지만 최근에 모디 정부가 개정한 인도 시민권 때문입니다. 네. 시민권법 때문입니다. 개정된 인도 시민권법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2015년 이전에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이주해온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슬람교도를 제외한 힌두교, 불교, 기독교 등 6개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고 불법 처리하고 있는 무슬림들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하. 이 때문에 모디 총리가 무슬림을 탄압하고 있다고 방글라데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모디 총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번째 해외 방문지로 방글라데시를 선택한 배경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방글라데시 독립 50주년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남아시아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면 맞는 분석이죠. 사실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같은 인도의 주변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인도의 전통 우방국들을 자국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지금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의 항구를 건설하여 인도의 안보를 지금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중국은 인도를 제치고 방글라데시의 최대 투자국으로 지금 자리매김하면서 방글라데시의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인도 포위 전략에 대응해 인도는 주변국 우선 정책을 펼치면서 방글라데시와 같은 남아시아 전통 우방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번에 모디 총리가 코레아 사태 이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방글라데시를 택한 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의 주변국 우선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찬환 한국외대 인도연구소장이었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를 만나서 국방과 무역, 인프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처럼 모디 총리가 극심한 종교 갈등 속에서도 방글라데시와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이면서 남아시아를 둘러싼 인도와 중국의 패권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서 세계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LH 사태 이후에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목소리가 컸었고요. 정부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어젯밤에 발표가 됐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요즘 워낙 이 부동산 문제가 민감해서요. 이 발표를 두고도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발표가 됐습니까? 네, 정부와 서울시가 어젯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장리 8가 9구역, 신월 7동 2구역, 상계 3구역, 동작구, 본동 등인데요.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이거나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노후 단지들입니다. 정부는 총 90만 4천 제곱미터의 모두 2만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가령 장리 8가 9구역에는 모두 합쳐서 4,700가구 정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장리 구역처럼 예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들이 이번 후보지에 다수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신월 7동 2구역에는 2,220가구가, 상계 3구역에는 1,785가구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동작구 본동에는 1,004가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본동은 9호선 노들역과 가깝고 강남권으로 쉽게 갈 수 있어
주택 수요가 높은 곳입니다. 지자체는 모두 28곳을 추천했는데 그중에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주민 반대가 심한 곳은 제외됐습니다. 네, 그리고 군부의 폭력이 이어지고 있는 이 미얀마에 대해서 미국의 제재가 나왔습니다. 이 미얀마와의 교역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건데 군부의 만행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조치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미얀마와 체결할 무역 투자 협정을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미국은 민간인에 대한 미얀마 군인의 잔혹한 폭력을 규탄한다면서 민주정부가 복귀할 때까지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미얀마는 2013년에 무역투자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이 협정에 따라서 미국은 미얀마가 경제개혁을 하고 국제무역 시스템에 통합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타이 대표는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이 특정 상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무관세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현재 의회와 재승인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미얀마의 폭력 사태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의 그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또 하나 있는데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서네요. 네, 미국 CNBC 방송이 어제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의료 종사자 3,950명을 대상으로 백신 효과를 관찰했는데요. 관찰 결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한 차례만 접종을 받아도 80%의 예방 효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치면 예방 효과는 90%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CNBC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1차 접종을 서둘러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4일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이 들어왔는데요. 내일 모레부터 만 75세 이상 전국 어르신들에게 접종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학원 기숙사에서 벌어졌던 폭력을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보통 그 인성 교육을 위해서 보내는 서당에서 아이들의 학대가 있었다는 게 알려져서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한옥, 기와 지붕만 봐도 당시 일들이 떠오른다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 하동의 한 서당입니다. 한옥으로 된 집에 방이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2층 침대 2개와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이 방에서 17살 A군이 같은 방을 쓰던 또래 2명에게 마구 맞았습니다. 서원에서 밤에 정오를 하고 다 들어가서 자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원장은 숙소로 들어가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가해 학생들의 학대는 10대 학생들이 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체액과 소변까지 먹도록 강요했고 성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해 학생들은 당시 A군에게 가했던 장면을 휴대전화에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괴롭히는 장면 찍어가지고 돌려서 보고 그래 하니까 그런 영상을 이제 본 게 있어가지고. 피해 학생은 그때의 충격으로 제대로 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한옥이라든지 기와 지붕, 페트병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뭔 승질내거나 그때가 떠오른다거나. 가해 학생들 측은 게임 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기로 고수 치고 내가 뭐 걸치고 지금 가해자라고 하는 갱리하고 얘는 세게 하고. 검찰은 지난해 말 가해 학생 2명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했고 이들은 곧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수당에서 되게 비일비재하게 있던 일이고 이번에 교육감 분이 수사하신다 하셨는데 좀 제대로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서당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학대를 당한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시키고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하고요. 어떤 조치가 이런 일을 정말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고민들이 이어지고는 있는데요. 여전히 소식들은 또 전해집니다. 태어난 지 7달이 된 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엄마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오후 8시 반쯤 전북 익산시 한 소아과 병원에서 119에 긴급 이송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온 7개월 된 여자 아기의 신체 반응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소아과에서 아기 반응이 없다고 원장대 병원 이송 요함. 그 내용 들어온 거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에 익명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아동이 있는데 학대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동남아 국적의 이주 여성인 친모 2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석 달 전부터 딸이 계속 울고 보채서 때렸다고 털어놨습니다. 친모 A씨는 경찰이 확인한 것만 지난 7일 이후 집안에서 21차례에 걸쳐 아이를 때리거나 방바닥에 내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딸은 뇌 전체의 4분의 3이 넘게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지금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출산 뒤 남편이 출근하면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외국의 친정부모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코로나19로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말이 서툴러 주변에 도움도 호소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항상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 걸로 알고요. 경찰은 딸을 던진 횟수와 강도 등으로 미뤄 범행의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대 행위라는 거를 인지는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스트레스나 우울감 때문에 그걸 멈추지를 못하고 이제 계속 했던 걸로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오늘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불이 꺼져 있는 화장실에 아이를 가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억지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떨어야 했던 아이에게 이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공포의 공간이 됐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교사가 아이를 번쩍 들어 불 꺼진 화장실에 넣습니다. 자신도 들어가 문을 닫더니 아이가 나오지 못하게 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아이는 2분 30초 동안 불 꺼진 화장실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아이를 안고 또 화장실로 갑니다. 아이는 들어가기 싫은지 문을 잡고 버팁니다. 교사는 억지로 화장실로 밀어넣습니다. 지난 2019년 말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일이 있고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이에겐 화장실은 공포의 공간입니다. 화장실 가까운 자리더라도 부모 옆인데 그 자리 기겁을 하는 거예요. 자야지 하는데 화장실 앞으로 기어가더니 잘못하면 여기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찾아가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선생님 그 원장 의사대로 그냥 사직을 처리를 해버리고 징계위원회 해부한다거나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러한 과정을 싹 다 무시해버리고. 하지만 어린이집 측은 학부모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업무방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어린이집이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CCTV를 살펴본 경찰은 화장실에 아이를 가두는 것 이외에도 5명의 아이들이 40번가량 학대당한 걸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은 신고하지 않았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안에 대해 묻자 어린이집 측은 해당 교사와 원장이 그만둬 아는 게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시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촉발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틀 전에 자신이 소유한 서울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금을 14% 넘게 올려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어제 경질됐습니다. 후폭풍은 여전히 거셉니다. 심규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값을 5% 이상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슬그머니 14% 넘게 올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 교수님은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법 시행 전에 했고 또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이번 정권의 특수성은 뭔가 하면은 정권 출발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도덕적 잣대를 갖다 댔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고액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죄악시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뭐 가격을 올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시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자기는 정작 그렇게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가게 된 거는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올리든 말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데 이번 정부는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것 하지 말아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뭐 투기꾼이 나쁘다, 고액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까지 강조한 정부가 그 모범을 보여야 될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더 흥분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너무나도 이율 배반적인 행위여서 예.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야당은 이번 일로 임대차 3법이 정말 얼마나 잘못된 법인지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를 합해서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그동안 뭐 여기 나오실 때마다 쭉 지적을 해오셨잖아요. 임대차 3법 이번 기회에 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뭐 중장기적으로는 없어지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뭐 서가에 묻어 있는 책들 그중에 경제원론 아무거나 뽑더라도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것들은 입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 제도가 선진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이 되었던가 폐단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면 이 제도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걸 없애게 되면 혼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국민들 복지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오만과 사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부분을 뒤늦게나마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선거철이 되면은 사죄를 하고 선거 직후가 되면은 이제 돌변하거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난 총선 때 서울시에 나온 여당 후보들의 발언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서울 시민들이 뭐 과도한 세금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나온 여당 후보들의 상당수가 뭐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세금을 낮춰주겠다, 1주택자에 대해 세금 낮춰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 직후부터는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가고 아무 얘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도 국민들은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철이 가까워 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여당의 대표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위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들도 보게 되면은 다른 경우에서는 또 다른 발언,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까지 선거 직전에 나왔을 때는 또 뭐 사죄를 한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네, 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뭐 장기 무주택자나 아니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뭐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 뭐 금융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었는데 이 부분도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저번 총선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 얘기가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뭐 거의 대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중앙과의 조율과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책을 만든다 하더라도 과연 어떤 주택까지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10억, 20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층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계층한테 LTV를 어디만큼 풀어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실제 수혜를 받거나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뭐 당정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에는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후보나 박영선 후보나 지금 뭐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일주일 안에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뭐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오세훈 후보는 하기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36만 원을 공급하겠다. 뭐 박영선 후보는 30만 원을 공급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간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의 직권으로 하게 된다면은 뭐 층수 규제라든가 용적률을 좀 바꾼다라든가 하는 규제로 해서 상당한 물량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개발이익 부담금이라든가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면은 뭐 오세훈 시장의 그 안도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여당 야당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밝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여당 후보인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공공주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공공주도가 공공분양해서 싸게 분양하겠다는 것, 그리고 임대주택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임대주택 많이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도 그렇게 대선 공약으로까지 나왔는데 주변 주민들이 반발이 너무 심해서 사업이 착수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도 내년에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그 상황에서 주민 반발이 큰
그런 공공주도의 재개발을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박영선 후보가 며칠 전부터 얘기하는 거는 민간들을 많이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민간 활용이라는 것도 중앙정부에서는 반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중앙과 갈등을 가져가면서까지 박영선 후보가 서울 시민을 위해서 도입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보면 두 후보 다 실현 가능성에 약간의 의문점은 있지만은 박영선 후보가 조금 더 불리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급 공무원까지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고요.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를 전담하는 수사팀도 만들도록 한다고 합니다. 전담 조직이 설치되는데 이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성공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공무원들 대상만 160만 명까지 늘어나가지고 더 이제 거래를 위축시키거나 시장 기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요. 지금까지 대책은 철저하게 대증 대책입니다. 증상에 대한 대책이고 원인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발생했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이런 자세가 없이는 대증 부분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황사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새벽 한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10배 이상 높은 6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부산과 광주, 제주를 포함한 7개 시도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도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는 조금씩 옅어지겠지만 내일까지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이 오늘 밤 선관위 주간 TV 토론에서 또 한 번 맞붙습니다. 어젯밤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집중 공격했고, 오세훈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밤 토론도 부동산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40억 원대 땅과 건물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번째 구속 사례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외교적 접근안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백악관이 입장을 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라면서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다를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